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완벽한 자유와 부를 만드는 인생 투자,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부의 인문학이라는 그 책으로 유명한 우성님이 쓰신 책인데, 부를 만드는 인생 투자라고 해서 투자 노하우 이런 부분에만 집중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인생 전반을 어떠한 관점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철학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자녀 교육에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아주 유익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투자 이런 점도 참고가 되지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유용한 참고가 될 것 같고, 또 인생의 문제, 고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전망인데, 이 저자 우성님은 부동산 전망을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이제 하락은 끝났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락했다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하락할 것이다.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죽은 고양이도 위에서 떨어뜨리면 잠깐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가잖아요. 이러다 다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야구는 투수 노름이고 부동산은 금리 게임이잖아요. 금리의 노름인데, 여튼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금리가 인하되면서 다시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값 하락에 이 공급이 주요한 변수가 되는데, 향후 몇 년간 공급 계획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집값은 다시 쭉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무슨 부동산 상승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물론 전국적으로 지방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집값이 하락하거나 또는 버려지는 집들도 많겠지만, 인구가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중심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축 현상이 발생하면서 서울 수도권 이런 쪽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도쿄 이쪽은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투자해라.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구입할 정도로 경제적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식은 재개발과 재건축, 이런 방식을 추천을 하고 있죠. 물론 이 저자가 과거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수익을 얻었을 때에 비하면 이제 많이 알려진 방법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투자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문제 해결, 인생 고민, 이런 부분인데, 쇼펜하우어와 니체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서양 철학사에서 쇼펜하우어와 니체 이전의 철학과 이후의 철학이 딱 달라지게 되죠. 자, 그 전에는 플라톤의 이데아,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고 진리가 존재하고.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명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세상이라는 게 내 생각이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쇼펜하우어의 이 사상은 칸트로부터 오게 됩니다. 칸트가 뭐라고 했냐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자체, 존재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감각이나 인지 시스템, 그걸로 인식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시각도 매우 한계가 있잖아요. 다른 많은 생물체가 보는 시각과 매우 다르죠.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음역대가 많고, 후각도 제한적이죠. 어떤 생명체는 저기 막 10km 너머의 그런 냄새도 맡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지하는 그런 시스템과 우리가 인지하는 세계, 매우 다르겠죠. 거기서 나온 게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절대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각자가 각자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어떤 개념에도 절대성은 없는 거예요. 행복은 나의 표상이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건
내 생각이 만든 것이다. 그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내면의 힘이 더 중요한 거죠. 절대적 기준은 없는 거예요. 자, 이 책은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읽겠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안 벌고, 안 번다는 게 아니에요. 꼭 돈에 관심 없다고 하면 돈 안 벌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 당연히 돈을 벌죠. 누구나 다 경제활동은 하잖아요. 하지만 그 돈만을 벌려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집중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많이 안 벌고 대신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겠다. 그리고 자, 남는 시간과 열정,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표상, 내가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일에 쓰겠다. 나만의 파라다이스. 그런 즐거움이 있는 분들이 있죠.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도 있지만, 발견해서 그런 즐거움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돈을 도구로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또 파라다이스인 분들도 있어요. 이건 사람의 성향, 경향에 따라 다른데, 여튼 우리가 부에 관한 책을 읽지만 반드시 이것이 또 전부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쇼펜하우어와 니체, 어떤 것이 다르냐? 세계에 대한 인간 개개인의 개별성, 주관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건 동일한데,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인생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뭐 열심히 노력해서 고통을 없앨 수 있겠죠. 고통이 없으면 권태가 온다는 거야. 권태는 또 고통만큼 오히려 고통보다 더 심한 괴로움을 주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 세상, 인생은 바랄 게 없다, 그냥 고통밖에 없으니까 체념하고 살아라, 뭐 거의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반대로 이 세계를 또 지극히 긍정하는 이런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계는 뭐 고통이 존재한다, 인생은 고통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내 운명을 사랑할 수 있다면, 아모르 파티가 그런 개념이 되죠. 운명의 사랑. 그리고 그 곤경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초인이 되는 거예요. 이 저자가 여러 이제 고민 상담을 받으면서, 사실 고민에 대한 정확한 해법을 줄 수는 없잖아요.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괴롭고 저렇게 괴롭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답을 줄 수는 없죠. 니체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운명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은 내 태도와 해석에 따라 다른 것이다. 그 운명에 대한 사랑을 갖고, 그런 운명의 어떤 곤경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내가 극복하겠다, 이런 자세로 임하다 보면 훨씬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인이 되는 거죠. 니체 철학의 이러한 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닥칠 때 적용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철학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보수와 진보, 이런 개념인데, 이 저자는 성공하려면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되고, 나라가 잘 되려면 보수 정권에 투표를 해야 된다, 아주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의아해요. 자, 보수의 원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조자립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에 기대지 말고 자신의 삶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라면 저도 굉장한 그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독립심, 이런 것이 생명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부분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자, 우리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저자가 진보주의 정권에서 경제가 흥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에서 진보라고 하면 지금으로는 정의당이나 진보당, 이런 정도가 진보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다 보수 정권입니다. 국제적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양당 구조기 때문에 그냥 편의적으로 보수 진보라고 부르는 것이지, 엄밀하게 따지면 두 정당 모두 다 보수다, 두 정당 모두
자본주의의 원칙을 당연히 추구를 하죠. 반자본주의적인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없죠. 그리고 두 정당 모두 우리가 복지 수준이 OECD 최하위 수준이잖아요. 그 이상 나아가는 경우 없어요. 돈을 무상으로 걷어서 무상으로 돈을 퍼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없죠. 그런데 이 저자 같은 분이, 이렇게 영향력이 큰 분이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이해, 설명도 없이 보수 정권에 투표를 해야 된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진정한 보수라면 법을 준수하고 원칙을 지키고 최소한 상식을 가져야죠. 상식적인 수준만 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쉽게 우리가 보수라고 하니까 보수한테 투표를 할 것 같아요. 그냥 상식만 지켜도. 그런데 그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렇게 보수 정권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법과 원칙이 있고 상식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국가의 공적인 자금을 뜯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사익을 추구할까?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집단이 아닐까? 정말 객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를 위한 인생 투자인데 자신의 부를 유지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평화가 가장 중요하죠. 평화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 자산 이런 가치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거의 전쟁 같은 분위기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주가가 반토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는 거는 기본이죠. 투자금들이 다 빠져나갈 것이고, 부의 유지를 위해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관점에서도 또 정치를 바라볼 필요가 있고, 또 나의 개인의 부를 상승하기 위해서, 부를 더 늘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죠? 그러면 내가 속한 집단, 우리 국가 전체의 부가 상승해야죠. 그러니까 피자가 커져야지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국가 성장이 중요한데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왔는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정권 하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굉장히 저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 상황, 경제에 대해서 아무런 정책도 없고 생각도 없잖아요. 그저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만 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노골적으로 보수 정권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상당히 실망스럽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도 냉철하게 부를 위해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거쳐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